네, 더널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리뷰할 저널은 유로페이스의 올해 3월에 퍼블리시된 논문이고, ESRD 환자, 투석하고 있는 ESRD 환자에서 AP 오블리에이션을 했을 때 안티코아굴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페리프로시저럴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본 논문입니다. 간단하게 결과부터 이제 살펴보면 환자 대상은 ESRD, 수석하고 있는 ESRD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그 환자들이 AF 어블레이션을 모두 시행하였습니다. 했을 때 이제 INR은 1.58 정도로 맞추었고 그때 컴플리케이션은 메이저 블리딩이 5.4%, 카디악 tamponad가 3% 정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로크나 엠볼리즘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 논문의 주된 결과이고, 그래서 이제 ESRD와 APIB은 거의 동시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ESRD 환자의 한 20% 정도까지가 APIB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ESRD 환자에서 이제 안티코아굴레이션은 컴페어 트라이얼에서 보였듯이 안티코아굴레이션은 이제 프로시저를 하는 동안에도 INR을 똑같이 맞추고 노악도 이제 끊지 말라고 컴페어 트라이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ESRD 투석하고 있는 ESRD 환자가 거의 포함되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은 가이드라인에서도 똑같이 페리프로시저럴 안티코아굴레이션은 이전에 하던 듯이 똑같이 언인터럽티드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이제 메타 아날리시스나 다른 연구에서 보면 ESRD-on HD 환자에서 와파린이나 안티코아굴레이션을 했을 때 헤모리지 리스크가 더 증가하고 스트로크를 더 그러니까 예방 효과는 떨어진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투석하고 있는 ESRD 환자는 플레이트렛 펑션도 떨어져 있고 코아굴레이션 캐스케이드도 약간 올터드 돼 있고 그리고 HD를 하면서 이미 헤파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블리딩 리스크가 더 증가한다고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단은 뭐 투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INR을 2에서 3으로 맞추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그 투석하는 환자만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세이프티 아웃컴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고 환자 대상은 모두 투석하는 ESRD 환자였고 카테터 어블레이션, APIB에 대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시행한 환자입니다. 일본에 있는 12개의 센터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이제 와파린을 그냥 투석하는 환자니까 노악 말고 모두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고 INR은 그 피지션에 따라서 피지션의 이제 결정에 따라서 INR을 맞추었습니다. AP 어블레이션은 모두 PVI를 시행하였고 크라이오 어블레이션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ACT는 300에서 400 정도 맞추었고 그리고 투석하는 동안에는 이제 헤파린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스터디 아웃컴은 이제 시술하기 전과 시술 이후 1개월, 3개월째의 INR이 어땠는지를 보았고 INR 값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INR이 2에서 3으로 맞추어진 환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환자들의 컴플리케이션이 다른 환자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역시 알아보았습니다. 뭐 이런 아웃컴들은 이제 페리 프로시저럴 아웃컴을 기준으로 보았으니까 한 3개월까지만 체크를 하였습니다. 307명의 환자에서 347번의 이제 프로시저를 포함하였고 나이는 67세 정도였습니다. 메디안 이제 차드바 스코어나 하스프레드 스코어는 모두 3점 정도였습니다. 파록시스말 APB 대부분이었고 퍼시스턴트 APB는 21% 정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RFCA였지만 이제 크라이오 어블레이션이 한 30% 정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이제 다 투석하는 환자들이니까
대부분 하이퍼텐션이 있었고 PPI도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하드파워 스코어 다 3점이었고 파록시스라마 APB 70% 그리고 RFCA가 70% 정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환자가 그 시술하기 하루 전에 헤모다이알리시스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INR은 이제 시술 바로 직전에 잰 INR은 평균적으로 1.58로 2에서 3보다 낮게 유지되었고 시술 1개월 후에는 1.54, 3개월 후에는 1.22 갈수록 더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INR이 2에서 3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값에 맞춰진 환자는 6.3%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시술 중에 ACT는 평균적으로 318 정도 맞췄고 저희 하듯이 1만 유닛 볼루스로 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헤파린을 주었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은 이제 10% 정도에서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했고 그리고 2명의 페리페럴 시저럴 테스트가 있었는데 한 명은 ICH가 발생해서 사망하였고 다른 한 명은 서브클라비안 펑처 사이트의 블리딩 때문에 멀티 오르간 페일리에 빠져서 사망하였습니다. 펑처 사이트 헤모리지가 13케이스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레브럴 CVA나 시스테믹 스럼버 엠볼리즘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제 메이저 블리딩 이벤트가 발생한 리스크 팩터를 보면 여자가 더 많았고 체중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오블레이션이 더 적게 발생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였는데 P값에서 이제 N수가 적어서 이 P값이 유의하게 보이지는 않았고 그리고 INR이 2 이상으로 높이 유지되는 환자들에서 메이저 블리딩 이벤트가 더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멀티 베리어블 아날리시스에서는 이 INR이 높게 유지되는 환자가 높게 유지되는 것이 인디펜던트한 리스크 팩터로서 작용을 하였습니다. 오즈레이 수가 3.3 정도로 높았고 블리딩이 발생한 환자와 발생하지 않은 환자의 ACT는 비슷하게 유지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제 디스커션을 보면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것은 AP 오버레이션을 하는 이제 ESRD on HD 환자는 INR이 우리가 가이드라인에서 보는 것보다 이제 더 낮게 유지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리딩 리스크가 높았고 그리고 블리딩 리스크를 높이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INR이 높았을 때가 리스크 팩터로서 작용하였고 그리고 INR이 조금 평균적으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CVA나 시스테믹 엠볼리즘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ESRD1 HD 환자에서 어떻게 이런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통일된 결론은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메이저 블리딩 이벤트와 카디악 탐포네이드가 5%, 3% 정도로 높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연구에서는 훨씬 더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ESR1 HD 환자만 이번 제가 리뷰한 논문에서는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특히 이제 펑처 사이트 블리딩이 많았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소노 가이디드 펑처를 잘 안 한다고 일단 적혀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이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컴페어 트라이얼에서는 이제 와파린이나 이제 안티코아굴레이션을 AP 어블레이션 하기 전에 끊는 것이 스트로크 리스크를 많이 올린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 그 결과는 이제 이 연구에서의 결과와 좀 상충됩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는 이제 CVA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과가 상충되는 것은 부족하는 환자에서는 일단
투석하면서 헤파린을 쓰기 때문에 그 스트로크 리스크가 감소할 수 있고 또 이 차드바스 스코어가 일단 하이퍼텐션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원래 실제 그 스트로크 리스크보다는 더 낮은 사람들이 이 연구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페리 프로시저를 이제 3개월까지 정도까지만 우리가 아웃컴을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아웃컴에 대해서는 카운트를 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의 원인이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RD1 HD 환자에서 AP 어블레이션을 시행할 때 안티코아굴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정확히 INR을 얼마로 하는 것이 제일 옵티멀한지는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무슨 코멘트는 네. 제가 말씀드릴 논문은 이제 BMI가 낮은 환자에서 AP 머블레이션 할 때 카디악 tampon의 발생에 대한 논문이고 JP에 실렸습니다. 카디악 tampon이 이제 AP 머블레이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그 위험한 합병증 중에 하나이고 US와 유럽 데이터를 보면 0.6에서 1.9% 정도의 인시던스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만은 잘 알려진 AP의 리스크 팩터이고 마찬가지로 카디악 tampon의 리스크 팩터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무게가 낮은 사람들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부족해서 여기서는 이제 BMI 18.5 이상 이하의 저체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카디악 tampon의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용한 자료는 제이로드 DPC라고 해서 일본의 레지스트리이고 1,500개 이상의 그 트레이닝 호스피탈의 데이터들이 포함이 돼 있고 환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그 ICD 코드, 그 복용하는 약 같은 데이터들이 담겨 있습니다. WHO 기준에 따라서 BMI를 이제 네 군으로 나누어서 언더웨이트, 노멀웨이트, 오버웨이트 그리고 오비즈로 이렇게 네 군으로 나눠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참여한 그 파퓰레이션을 보시면 총 69,246명의 이제 20살 이상의 AP를 진단받았고 카테터 어블레이션 받은 환자들 중에서 페탈 펑처를 시행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다른 아리스미아가 있었던 사람 그리고 RF랑 크라이오 말고 다른 치료를 시행했던 사람이나 입원 중에 사망한 사람을 제외하고 59,000명 정도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환자들의 베이스라인을 보시면 나이는 이제 60세 이상 75세 이하가 제일 많았고 아무래도 이제 BMI가 그 낮은 군에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다른 질병들의 분포는 대체적으로 비슷했는데 이제 CKD와 투석 환자는 또 그 저체중군에서 조금 더 많았고 프로시저 방법이나 이제 아이스 사용 비율은 몸무게 관계없이 비슷비슷하였습니다. 카디악 tampon은 전체 환자 중에서 1.1%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제 tampon의 경우 ICD-10 코드를 가지고 이제 집계를 하였습니다. 통계에서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이 표가 제일 핵심 표인데 75세 이상의 고령 그리고 여성 성별 BMI 18.5 미만의 저체중 신부전 고혈압 당뇨 투석이 그 APIP 시술 후의 카디악 tampon의 위험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호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고 아이스의 사용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모말 체중과 비교했을 때 RR이 저체중 환자에서 RR이 1.42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이오랑 그 RF를 또 나누어 가지고 비교를 했었는데 RF에서 이제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던 고령 여성 성별 이러한 기저질환들이 크라이오에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디스커션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탐폰 비율이 이제 1.1%로 보고 확인이 되어서 뭐 유럽이나 미국 데이터랑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 언더웨이트의 사람들이 카디악 탐폰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인이 이제 서양인보다 더 작고 더 마른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BMI가 낮은 사람들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할 때 블리딩 리스크가 높다는 것도 이미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와파린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도악 사용이 그 블리딩 리스크가 더 낮기는 하지만 도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저체중 환자는 그 중에서도 메이저 블리딩 리스크는 더 높은 것으로 이전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A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카테터 매니플레이션도 쉽지 않고 컴플리케이션도 더 잘 발생하기 때문에 탐폰 위험이 높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이오에서는 이제 위험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 크라이오 시술의 어떤 안전성이나 그 시술의 정확성까지 이 연구에서 검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BMI가 낮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조건 크라이오를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스 사용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일본에서는 이제 시술 전체 케이스의 한 80% 정도에서 아이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른 요인들은 이전 결과에서도 그 위험 요인으로 확인이 됐던 건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투석하는 환자에서 AP 모뷸레이션 했을 때 카디악 탐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석할 때 안티코아귤런트를 쓰고 그리고 이제 좌심방벽에 이제 히스톨로지컬한 체인지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신부전도 이번 연구에서 카디악 탐폰의 위험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관찰 연구이고 레트로스펙티브 연구라 좀 부족한 데이터들도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BMI가 낮은 환자에서 그 카디악 탐폰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시술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전화 컨퍼런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